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어쩌면 역사상 원조 악당으로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배격하고 인류가 구축해온 선함이라는 근본을 뒤흔들었죠. 그 대신 그는 냉혹함과 기만으로 정교하게 짜인 새로운 체계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얽히고 설킨 모순의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심오한 진실과 악마적인 옹호,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에 새겨진 그 유명한 낙인을 잠시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 그리고 그 비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잔혹하리만큼 유효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숨쉬며 자라난 그 세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시절은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이 일상처럼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망 있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가문 내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업자로 지냈고 넓은 인맥을 가졌음에도 정작 손에 쥐고 보여줄 만한 결과물은 거의 없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의 부모님이 가진 극명한 대비입니다. 아버지는 종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심을 품고 살았죠. 반면 어머니는 종교적인 시와 찬송가를 쓰며 평생을 보내 지극히 독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종교적 회의주의와 어머니의 문학적 재능, 이 기묘한 결합은 훗날 마키아벨리가 써내려갈 위대한 저작들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말이죠. 피렌체 정부는 일종의 총리 역할을 하는 인물과 그가 이끄는 8명의 일종의 행정관인 프리오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달마다 피렌체에 부유하고 존경받는 남자들의 이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이들을 선출했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끊임없는 권력 교체를 가능케 하여 특정 직종이나 지역이 권력을 완전히 혹은 영구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막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이 시스템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2달마다 정부의 기조와 우선순위가 통째로 바뀌는 대혼란이 반복되자 지배 가문이었던 메디치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첨 시스템을 교묘히 조작하여 후보 명단에 오르는 모든 인물이 메디치가의 우호적이며 그들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도록 관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렌체는 일종의 독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부패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외라기보단 상식에 가까웠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이탈리아의 용병 대장들은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진영을 바꾸었습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상과 현실이 지독하리만큼 동떨어진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기능 부전과 부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치적 실패가 초래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가 9살이 될 무렵 메디치 가문에 대항했던 공모자들은 정부 청사 본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몇 주 동안 방치되어 썩어갔습니다. 이러한 부패와 잔혹함의 결합은 훗날 마키아벨리의 커리어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 상세히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494년 메디치 가문이 권자에서 축출된 후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정부의 공직에 임명되어 국가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직후 그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합니다. 피렌체의 핵심 국가기관 중 하나인 제2서기국에 임명된 데에 이어서 외교와 전쟁 준비를 전담하는 10인 의원회의 서기장 자리까지 꿰차게 되죠.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9살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토록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이 정도의 승진을 누릴 만큼 특별한 경력을 쌓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마키아벨리를 실패한 정치인으로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훗날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나 전적으로 옳은 평가도 아닙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렌체 최고의 외교관으로 활약했습니다. 비록 그의 행보가 눈에 띄는 괄목한 만한 성과는 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그의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극심한 혼란기 속에서 이탈리아의 주요 국가들 중 가장 약소한 처지였으니까요. 결국 1512년 피렌체 공화국은 무너졌고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메디치가는 마키아벨리를 반역 음모의 배우로 의심했고 이듬해 그를 투옥하여 고문한 뒤 끝내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배지에서 마키아벨리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군주론, 이 마키아벨리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압도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지닌 만큼 우리는 이 책을 렌즈 삼아 그의 철학적 정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군주론은 통치자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로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 로렌초 대 메디치를 위해 헌정된 글이었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철학은 리더의 위대함이 그의 선함과 도덕적 인품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그것이 늘 지켜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지고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이 고결한 이상을 단번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리더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는 그의 도덕적 완결성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논리였죠. 이로써 마키아벨리는 정치 이론을 윤리의 영역에서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둘 사이에 해묵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직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기술적인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부정했고 전통적인 도덕에 거의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도덕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항상 도덕적으로만 행동해서는 결코 유능한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러한 선언에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잔혹함이나 어두운 이상에 가까운 대담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그 자체로 비범한 용기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완곡하게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권력이란 본디 추악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겠죠. 혹은 자신이 묘사한 권력자들에 대한 은근한 경멸을 내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본질적인 메시지는 전달하면서도 대중의 비난이나 논란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저작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인류가 쌓아온 도덕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난도질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대단히 불편하면서도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세상에 대한 통찰을 정교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이자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502년 보르자는 아버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피렌체 인근에 새로운 이탈리아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세나라는 도시를 정복한 뒤 곧바로 다음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했죠. 보르자는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해 오른팔이었던 라미로 데 로르카에게 체세나의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데 로르카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끔찍해지라고 말이죠. 데 로르카는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의 목을 베었고 재산을 강탈했으며 자신의 통치에 반항하는 자는 누구든 거세해버렸습니다. 이런 비비린내
않은 평화가 구축된 후 보르자는 다시 체세나를 찾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데로르카를 향해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고 그 불길은 보르자에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데로르카가 지난 몇 달간 그들의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들을 불자로 만들며 아내들을 유린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보르자는 부하들을 시켜 데로르카의 몸을 두 토막 내 버립니다. 그리고 광장 한복판에 그 두 토막난 시신과 장대에 꽂힌 머리를 보란듯이 전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시민들은 처참하게 훼손된 데로르카의 유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데로르카를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 광경에 열광했습니다. 보르자는 뻔뻔하리만큼 기만적인 연설로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데로르카가 권력을 찬탈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자신은 결코 그런 만행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데로르카를 야만적이고 가학적인 사이코패스로 몰아세웠죠. 보르자는 자신이 이 괴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했으며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사회에서 데로르카 같은 잔인함과 불복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조차 정치적 도구로 쓰고 버린 보르자의 무자비하고도 비열한 배신이었습니다. 군주론 전체를 관통하며 마키아벨리는 체살의 보르자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르자를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전형으로 추앙했죠.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선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은 훌륭한 일이었죠. 하지만 유능한 지도자가 되면서 동시에 매 순간 선하기란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겐 정치란 끝없는 칼부림과도 같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냉혹함을 요구하는 세계였죠. 그는 지도자가 항상 자비롭고 충직하며 인도적으로 정직할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도자라는 역할의 본질 자체가 때로는 잔인하고 배신하며 비인도적이고 부정직해질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군주는 사랑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답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둘은 항상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통치에 있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이란 본디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비겁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누군가는 돈에 매수되고 또 누군가는 그저 변덕을 부릴 뿐이죠.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맹세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런 일들은 기어코 일어나고야 맙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두려움만은 영속적이라고 논합니다. 처벌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은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통제 아래 묶어둡니다. 사랑은 식을 수 있고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두려움의 압박감을 벗어던지기란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군주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게 만들지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유용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그 어떤 이유로든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도자를 향한 증오야말로 암살과 음모를 잉태하는 씨앗이기 때문이죠. 만약 폭력을 행사해야 하거나 잔혹해져야만 한다면 그 일은 전격적이고도 은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들 사이에 증오의 불길을 지피기 위함이 아니어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사랑받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미움받는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설계한 성공적인 정치인의 초상이었습니다. 나아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직함이라는 미덕 또한 기꺼이 내팽개쳤습니다. 정직함이 도덕적으로 고결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그것은 결코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는 상대의 수를 읽고 허를 찌르는 교활한 지도자가 정직하기만 한 지도자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뒤집으며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심지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조차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발맞춰 당신의 약속 또한 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할 일들이죠. 마키아벨리는 차갑게 반문합니다. 다인들이 당신에게 거짓을 일삼을 텐데 당신만이 그들에게 진실할 의무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정직함에 매몰되는 것은 적에게 승기를 쥐어주는 꼴이며 상대가 반드시 휘두를 것이 뻔한 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정직에 대한 이러한 외면은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실제로 고결한 덕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았지만 최소한 그 덕목들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중의 찬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 바로 겉모습과 결과뿐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대중의 압도적 다수는 지도자를 오직 그의 말을 통해서만 인식합니다. 커튼 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따라서 대중은 자신들이 직접 겪은 실체가 아니라 오로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근거로 당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들이 마치 숭고한 미덕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들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잣대 삼아 당신을 평가할 테니까요. 물론 그는 대중이 결국 결과를 보고 업적을 판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며 수단은 그리 중요치 않다는 논리입니다. 정직이나 친절 혹은 그 어떤 고결한 미덕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정치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키아벨리가 설계한 혹은 그토록 악명 높은 그 철학의 요새 앞에 서게 됩니다. 본성이 태생적으로 잔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잔혹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단호함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지독한 냉소주의라 부르겠지만 마키아벨리 본인이라면 아마 현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작 곳곳에서 인간이란 본래 믿을 수 없고 부정직하며 이기적인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지도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를 단순히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로만 규정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글귀들 사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예리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울 만큼 깊은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삶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안으로서의 기독교를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적었습니다. 세상이 신과 운명에 의해 움직이며 아무리 영리한 인간이라도 이에 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없다고 믿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념을 비웃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주체는 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며 이제 그 주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해보라는 동료니까요. 언제나 그렇듯 마키아벨리의 접근법은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비르투와 포르투나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마키아벨리는 비르투나라는 개념에 깊이 의존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영단어 virtue, 미덕을 연상시키지만 그렇게 번역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 그리고 약함을 압도하는 강함이었습니다. 사실 비루트라는 개념을 단 한 단어로 완벽하게 옮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탁월한 기량이나 강인한 기계 같은 표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비루트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질을 포괄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일 수도, 대담한 용기나 꺾이지 않는 의지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교활한 지략이나 지성, 그 외에 수많은 구체적인 기술들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비루트는 인간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주체적 역량을 불어넣는 그 무엇입니다. 이 비루트를 거머쥐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비루트는 포르투나라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와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포르투나는 보다 명확한 개념, 즉 행운이나 운명을 뜻합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우리 삶의 절반은 포르투나가 결정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비루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를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평온을 휩쓸고 마을을 파괴하며 인명을 앗아가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르투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르투나에 맞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강둑을 쌓고 댐을 건설하여 훗날 강물이 다시 넘쳐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르투나와 비루트가 조우하는 지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이란 오직 당신이 허용하는 곳에서만 힘을 휘두른다고 말합니다. 비루트를 통해 미리 무장한다면 운명이 들이닥쳤을 때 최소한 그것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어제의 성공을 가져다준 방식을 오늘도 똑같이 고수하다가 처참히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는 포르투나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황의 흐름에 발맞춰 자신의 방식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한다는 것, 즉 변화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내면에 짐승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표방하거나 실천하는 도덕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만을 갈구하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성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 불렀고 프로이트는 이드라 명명했으니까요. 이 거장들과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 또한 이 짐승을 억누르거나 혹은 그에게 완전히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그 짐승과 공존하며 이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가능할 때마다 윤리적이고 친절하며 정의로워야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짐승이 되어야 하며 하이에나를 쫓아내는 사자처럼 강인해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우처럼 영리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과 도덕, 관습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그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와 실제로 어떠한가라는 또 다른 이분법을 논하며 심오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은 그의 모든 저술 중에서도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한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거대하고도 극명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세상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에만 매몰되어 행동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파멸을 기록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선함이 존재하지만 세상 자체가 온전히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함정과 거짓, 위협이 도처에 깔려있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실의 비정한 실체 앞에서 꺾이지 않을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신의 관념이 아니라 세상이 실제로 어떠한가라는 실제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당이나 사악함이라는 수식어보다 마키아벨리 철학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의 원칙을 실전에 적용하라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바치는 선물로 군주론을 썼습니다. 메디치의 신뢰와 환심을 사서 다시 공직을 얻으려 했던 절박한 시도였죠. 언급했다시피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당하며 추방된 뒤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마키아벨리는 끝내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로렌초는 아마 군주론을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마키아벨리는 결코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마키아벨리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한 사상을 세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작가로서의 명성에는 불을 지필 수 있을지언정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저작은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가 옹호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죠. 기만, 배신, 잔혹함, 그리고 기회주의.
도대체 누가 이런 인물을 자신의 측근으로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누가 기꺼이 그를 요직에 앉히려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원칙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지극히 반사회적이며 심지어 역효과를 낳는 독이 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군주론을 읽고 나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답은 명백히 아무도 없다 였습니다. 물론 적의 편에 두느니 차라리 내 편에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마키아벨리는 결코 권력의 핵심 부위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한 정치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헌법을 초안하거나 혁명을 주도한 적도 없으며 도시나 국가를 통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론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는 정작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전에서 강력하게 증명해 보이지는 못한 듯 합니다. 실제로 그가 무언가 마키아벨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은밀함과 교활함을 강조했던 인물인 만큼 어쩌면 역사의 눈을 피해 교모의 무언가를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술가로서의 삶을 제외하면 역사적 기록에 남은 그의 생애는 그리 빛나지 않습니다. 군주론이 목적 달성에 실패한 뒤 마키아벨리는 방탕한 여성 편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그저 자신의 로맨틱한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죠. 이후 그는 성적인 풍자가 가득한 희극들을 썼고 이는 그에게 즉각적이고도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발을 들이고 싶어 했던 곳은 여전히 정계였습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친척 중 한 명이 다가오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갈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방어 성벽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이 시작되자 스페인 군대는 피렌체를 아예 지나쳐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로마를 너무나도 손쉽게 유린하고 약탈했죠. 이 사건으로 메디치 가문은 다시 한번 몰락했고 마키아벨리는 또다시 신임을 잃은 채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버렸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정치적 경력은 이렇듯 미미하게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유산만은 강렬했습니다. 그의 글은 부정할 수 없는 낙인을 역사에 선명히 새겨 넣었습니다. 군주론은 마키아벨리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인쇄본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한 영국의 추기경은 이 책이 사탄의 손가락으로 쓰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교황 바오로 4세는 이 책을 즉각 금서로 지정했죠. 당시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위그노와 가톨릭 사이의 갈등이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을 듯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국왕은 샤를 9세였지만 그는 병약하고 너무 어렸습니다. 실권을 쥐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던 이는 그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였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자 바로 군주론이 원래 헌정되었던 인물인 로렌초 데 메디치의 딸이었습니다.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학살이 일어났고 카트린 드 메디치는 그 비극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941생으로 살아남은 이노상 장티에는 마키아벨리를 역사의 영원한 악당으로 낙인 찍는 결정적인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카트린을 마키아벨리의 중독된 독서가로 묘사했고 마키아벨리라는 저술가를 이탈리아 특유의 잔혹하고 사악한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글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본래의 맥락에서 완전히 떼어내 전달했습니다. 독자들은 자신들이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믿었지만 실상 그들이 접한 것은 잔혹함을 옹호하고 미덕을 철저히 거부하는 내용들로만 조잡하게 짜집기된 마키아벨리즘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왜곡된 버전이 대중에게 가장 널리 퍼진 마키아벨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장티에의 책은 군주론의 영어 번역본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라틴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어 왔습니다.
덕분에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지식인 엘리트 계층을 넘어 대중문화 속으로 빠르게 침투했습니다. 잔혹한 마키아벨리적 원형을 가진 캐릭터들이 유명 연극과 문학 작품에 쏟아져 나왔고,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은 곧 악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면 마키아벨리의 논지는 그저 기독교적 도덕과 유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항상 양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도 이 정서에는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는 결코 뒤집히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전 세계 정치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수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반드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었던 것도 독재적이거나 관용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키아벨리가 현대의 정치를 예견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글이 현대 정치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혹은 그 둘의 결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저작들이 현대의 정치적 기제와 책략을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도덕이라는 가면을 유지해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그 가면대로 행동하려 노력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윤리와 정치적 야망 사이에는 분명한 결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든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를 둘러싼 초기 정치적 논의들이 전적으로 매혹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삶과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대를 초월한 지혜, 때로는 우리가 애써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혜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 역시 마키아벨리가 내비치는 냉소주의의 상당 부분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는 결코 체살의 보르자 같은 인물이 되기를 열망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지도자를 원치도 않습니다. 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믿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인간이라면 그것을 다 감내하며 선해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믿음 앞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분명 제 얼굴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바로 그가 그토록 경계하라고 경고했던 함정에 정확히 빠져들고 있다고 말하겠지요. 마키아벨리라면 제가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관념 속에서 살고 있을 뿐,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키아벨리의 저작들에는 단호하고도 외굴수적인 결단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도, 신의 존재에도, 심지어 우정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대신 그의 철학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권력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모든 개인의 삶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집요한 결단력에는 분명 경탄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악당이 그러하듯 마키아벨리는 위험합니다. 그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클루 채널의 브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에 쓰인 스크립트를 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소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